외국에서는 한국 군인에 대해서 특별히 열광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상 한국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국 군인의 개개인 모습은 해외에서 보기에 굉장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선 최근 손흥민의 모습이 공개되자 영국 언론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방탄모를 쓰고 사격 훈련에 나선 손세이셔널. 지난달 20일 제주도 모슬포에 위치한 해병 제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시작한 손흥민이 마지막 3주차에 진행 중인 사격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6일 포착되었습니다. 사격 훈련을 끝낸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대정들판의 올레길을 따라 걸어서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손흥민은 방탄모의 군복을 입고 오른쪽 어깨에는 소총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군복 입은 모습이 처음 공개되자 영국 언론들도 앞다퉈 손흥민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흥민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방탄모를 쓴 손흥민이 사격 훈련을 끝내고 훈련소로 돌아가고 있다. 손흥민은 전세계 확산 사태로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되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메일, 더선, 미러 등 영국 대중지들도 일제히 방탄모 쓰고 소총을 맨 손흥민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물론 스타 손흥민이기에 주목을 받은 것이지만 한국군 자체는 외국에서 신기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 군인은 징병제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2개월로 타국에 비해 상당히 긴 기간인 편입니다. 또한 한국의 군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군부대에서 기본적인 사격 훈련 등을 충분히 소화해냅니다. 예를 들어 K1, K2, M16과 같은 소총을 거리에 따라 조준해서 맞추는 사격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250m 표적도 한국에서는 스코프 없이 맞춘다며 모두 스나이퍼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역으로 간 남성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반복된 훈련에 나중엔 특등사수가 되는 이들도 생기지만 외국에서 일반인들은 한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특기에 따라 포를 다루는 야포, 전차에 탑승하는 기갑, 그리고 보병까지 다 배치되어 있으니 네티즌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남자들 아무나 모아놓으면 30분 내로 어지간한 군부대가 완성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군기가 빠져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예비군들조차 막상 조교들이 일과를 빨리 끝내면 보내준다고 도발하자 주특기자들이 연병장에 24인용 텐트 및 지뢰지대 구축 등을 현역보다 1시간 먼저 끝내 집에 갔다는 일화는 매우 흔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어떠한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은 경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국가를 지켜주는 군인에 대한 대접이 매우 훌륭한 것도 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을 한국보다 심각하게 보는 것도 한국 군대를 두렵게 느끼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무감각해져 있으나 외국에서는 한국이 곧 전쟁 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두 번 미사일을 쏘고 하면 한국은 괜찮은데 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나죠. 그런 점 때문에 한국 여행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으니 한국 군인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군대에서 사격 훈련 등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스타가 군 훈련을 받았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국방의 의무를 마친 손흥민은 5월 8일 비공개로 해병대 훈련소에서 제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한국의 군대가 외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야로 역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절대적 수치만 봤을 때는 부진한 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선방한 정도가 아닌 선진국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미국, 독일, 중국, 홍콩, 스페인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해 경제협력기구 36개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산하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1%로 전망,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마저도 선진국으로 한정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전면 봉쇄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덕분에 경제 위기도 무난하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 전문 채널 CNBC 등 외신들은 최근 코로나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세계 경제가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를 극복,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려도 있다. 한국의 올해 수출은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4.3% 급감했으며 무역 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교역국인 한국이 수출 부진을 견디지 못해 2분기에는 더욱 무너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거기에 서비스업 생산은 20년 만에 최대 감소하고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3월 취업자는 19만 5천 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0% 선이 붕괴됐다. 코로나19로 일시 휴직자는 126만 명이 급증했으며 실업자도 118만 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소득은 꾸준히 증가했고 고용 역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 회복세에 접어들어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다. 코로나 위기를 딛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우호국 그룹 출범 화상회의를 5월 26일 오전에 개최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주요 이슈인 혐오와 차별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했다.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하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세르비아, 세네갈이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며 출범 후에도 유네스코 여타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출범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유엔에서 출범한 보건안보 우호그룹 및 WHO 내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과 함께 유엔 차원의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 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중이다. 우호국 그룹은 오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세계 시민교육 증진 활동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편견에 의한 차별과 낙인, 외국인 혐오는 인권의 근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역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호그룹 내 다양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지향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우호그룹 결성 관련 강경화 장관과 주유네스코 한국 대표부의 사의를 표하고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그룹을 결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룹 활동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우호그룹 참여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 방지 및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국 그룹 결성이 시에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우호그룹 구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우호그룹 출범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강화되고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된다. 한편 핀 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3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회상은 베트남의 COVID-19 예방 및 통제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이 일본의 대유행 전쟁에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질병 억제 외에 중요한 사안인 경제 성장 회복에 있어 유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요시히데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COVID-19 대유행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입국과 함께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행 재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삼성전자가 위치한 박린성을 찾은 능우이행 수원 북 베트남 총리가 삼성이 박린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삼성을 전자산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 공보와 박린성 관계자에 따르면 북 총리는 지난달 31일 오후 북부 박린성을 찾아 박린성 당국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 가치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 총리는 박린성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6,219달러로 전국 2위, 1인당 평균 소득은 8,060만 동으로 전국 5위라는 점과 산업 생산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소규모 지방의 기적이라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와 함께 북 총리는 박린성의 성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업체로 삼성을 꼽았다. 나아가 박린성이 수도 하노이를 비롯해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전자산업의 클러스터 개발에 있어 삼성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클러스터란 가치 체인으로 연결된 관련 산업들이 구성하고 있는 지리적 집적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런던의 금융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 총리는 산업 클러스터 개발만이 삼성의 기여를 더욱 크게 만들고 부가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교 우위의 변화로 전 세계에서 생산시설의 이전이 더욱 빈번해지는 가운데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박린성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의 총리가 삼성이 메이드 인 베트남에서 메이드 바이 베트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려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렴한 노동력만 활용해 단순 생산에 그치고 마는 것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다. 그러나 메이드 바이 베트남은 양측이 함께 독특한 차별성,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상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일보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린성의 기술 이전을 위한 기관, 인력 관련 정책을 주문한 북 총리는 박린이 베트남의 산업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는 삼성의 고부가 기술 산업의 가치 사슬에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40km가량 떨어진 박린성은 타용옌성과 함께 베트남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 거점이다. 특히 삼성 박린 공장은 삼성전자 휴대폰, 삼성 SDI 배터리, 삼성 디스플레이 액정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관련 전자 부품 회사들이 밀집해 있다.